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을 하는 목적이 진실을 규명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고 그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서 사건 내용을 왜곡하고 그리고 수사 자체가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또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소됩니다. 답정 기소 아닙니까?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12시간 30분가량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검찰의 추가적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선 패자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대가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의 추가적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배경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피해자 코스프레죠. 그리고 최소한의 모양 갖추기는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다 구속되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10여 개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공유가 된 상황입니다. 네. 제가 볼 때 검찰 소환까지 무시하는 것은 국민 여론 측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 대응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간다고 한 적도 없고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뭐 지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체포를 할 거다, 뭐 구속영장을 할 거다, 법조계 일부 인사가 전한다, 뭐 이러쿵 저러쿵 말했지만 결국은 검찰 측을 만나고 있는 언론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요청이 들어오면 출석 요구를 받고 아 그런가요?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매번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을 갖고 보수 언론들과 이 보수 정당이 자꾸 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검찰이 부르면 가서 조사받는 것이고 그것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저항하는 것이고 뭐 이런 정도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좀 주목되는 부분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대선 패배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그 이제 정당의 대표를 검찰에서 출석 요구하고 소환해서 조사한다라고 하면 결정적인 혐의가 보통은 있어 왔고요. 지금까지 특수부 검찰이 정치인을 단죄하는 방식을 돌이켜 보시면요. 출석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바로 구치소로 보내면 재판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특수부 검사로서는 본인들이 일단 응징을 하는 셈이 된 거죠.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계속 부르기만 할 뿐 뭐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거나 자, 당신이 이렇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아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아무리 손해가 난 것 같은데 하면 아 그땐 분양가가 이랬고 저랬고라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뭐 혹시 기소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부르는 건 또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냥 기소를 하는데 계속 부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원래 의도는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 계속 부르겠다였던 건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검찰 김이 빠져버린 상태이고요. 이것은 바로 대선에 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소환한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법정 다툼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검찰도 핵심 증거를 미리 제시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28일 날 12시간 30분 동안 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33페이지짜리 진술서 내놓고 질문을 하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무슨 검찰 소환하면 출석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네. 조사 받다가 아예 그만 받겠다 그러고 이런 식의 그 특혜를 누리는 대한민국 피의자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검찰의 뭐 재소한 명분, 기소 명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좀 맞지 않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부른 경우가 없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당 대표가 되기 전에 10여 개의 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된 제1야당의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분이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사안이 사달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언급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조사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고 결국에 재소환의 명분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보도낸 내용도 일제히 보면요. 심지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해당 서류를 보고 자 변호사하고 잠깐 상의하겠습니다라고 가서 5분 동안 상의하고 돌아와서 답변 안 하겠다라고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CCTV를 언론사에 넘겨주지 않은 다음에야 이렇게까지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 쪽에서 말해줬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에 뭐 몇 명의 검사나 들어가서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개명천지에 이런 식으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생중계를 해가면서 알려줬던 전례가 있는지 물론 이제 이 검찰이 좀 무도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특히 더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점에서 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할 얘기를 하고 나온 것이고 우리가 그 체포할 때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필요한 답변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다루는 것도 글쎄요. 그러면 무슨 이실직고를 하는 전화 앞에 쓴 이런 겁니까? 이거 지금 전근대가 아니고요. 이미 우린 탈근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선 법원에 있는 판사는 권위를 갖고 있지만 검사는 행정부의 수사기관으로서 자기 좀 위치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할 때에 이어서 오늘도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좀 눈에 띄었는데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보다도 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검사 독재 시절에 지금 접어든 것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일관되게 야당 무슨 단합, 정치 수사, 검찰공화국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년 몇 개월째 취임 전부터 대선 기간부터 이렇게 이런 주장들을 해왔어요. 우리 당에 대해서. 검찰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잘 지켜보시면 최측근이었던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정무실장을 영장 발부를 하고 할 때도 보면 네. 법원은 안 때립니다. 영장을 발부한 주체가 법원이고 판사들인데도 그것도 김명수 사법부의 판사들인데도 영장 발부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검찰이 영장 발부 신청을 한 부분만 때립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만 때리고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대선에 치고 난 뒤에 일관되게 가져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등에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검찰 수사 단계를 지나고 나면 조사 단계를 지나고 나면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도 법원으로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술서를 미리 내놓고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 사건은 기소가 된다. 답정 기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말처럼 기소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검찰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일제히 모든 언론들이 하고 있는 보도는 검찰발 이지일 수밖에 없는 상태. 심지어는 이재명이 3차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조계는 그렇게 보고 있다. 법조계가 무슨 그렇게 보고 있겠어요? 검사들이 한 얘기겠죠. 기자들이 지나가던 변호사한테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 검사들이 일률적으로 나서서 기자들에게 우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기소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정도 공언했으면 도대체 질문은 뭐하러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하겠죠. 네. 민주당이 한편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보고대회. 그러니까 사실상 장외투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사실상의 장외투쟁 선언에 돌입한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학법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장외투쟁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한겨울이었죠. 근데 그때는 국회 문을 닫아놓고 나갔습니다. 국회 모든 일정을 다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국회 문을 닫고 나가서 이제 시민들 만났던 과정인데요. 지금 주말에 나가서 국민들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로 하고 주중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정당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만나서 자기들 주장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국회 일정을 멈춘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장외에 나가서 알린다는 것,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뭐 에너지 대란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야당이 나가서 한마디 하는 건 뭐 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장외투쟁은요 소수 정당이 하는 겁니다. 국회를 점하고 있는 다수당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필요가 있는 건 소수 정당의 경우인데 지금 민주당은 좀 이례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답답하다 이 얘기인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렇게 입장이 갈리잖아요. 특히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당 운영을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론조사도 잘 지켜보시면 국민 여론조사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중에 민주당과 사법 리스크를 분리 대응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국민들 갈라치기 하고 핵심 지지층들 결집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겠다. 이 의도를 드러낸 거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국민보고대에서 뭐 지금 말씀하시지만 뭘 보고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거기서 뭐 국가경제나 민생이나 외교안보를 보고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께서 무죄라는 것을 뭐 주장하고 싶으신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뉴스 속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안이 의결됐습니다. 네, 지난 17일 국정조사 특위가 채택한 이 보고서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관계자 인사조치, 또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안건 처리라고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TF를 출범했고요. 또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도 논의하겠다라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역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런 총력 대응 모습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지금 저는 보면서 좀 깜짝 놀라는 게 검사들이 지금 법정에 나와서 막 진술을 하는 셈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우리 기술 주가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샀다. 뭐 주가 조작범들이 사라고 한 시점에 막 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걸 또 우리 기술에다가 주가 조작을 붙이면 지금 고발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떼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기술 주식을 샀다는 얘기를 저희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사들이 법정에서 막 지금 목소리를 외칠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맡았던 도이치모터스의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검사 7명이 전부 다 다른 부처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 뭐 타의를 따지고 있는데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7명이 현재 중앙지검에 없다. 이거는 팩트거든요. 뭐 자율적으로 간 거고 3년 임기를 채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 하나 하고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전 지금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게 이상민 장관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했다라고 야단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이것도 못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탄핵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것, 주가 조작 관련돼서는 특검이라도 하자라는 말을 한 건 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고발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한다, 진실을 한번 밝혀보자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김의겸 의원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가짜 뉴스를 입에 달고 사는 김의겸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계속하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이런 가짜 뉴스를 사실 묵인하는 것 자체가 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김의겸 의원께서 김건희 여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에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기술이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검사가 뭐라고 그랬던 거기서 그걸 특정 사회 기자가 그걸 뭐라고 썼던지 간에 우리 기술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도 13년 전에 특정 주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주가 조작범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특정사의 기자가 그걸 기사로 쓴 걸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식 수량이라든가 매매 기간이라든가 이 구체적인 사실이 하나도 없고 아예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부인을 갖다가 명백한 증거도 없이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갈 수 있는지 저는 이게 김의겸 의원의 노이즈 마케팅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물타기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1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해명한 바가 있죠. 그리고 2차, 요거는 2010년 7월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17억을 동원해서 10억의 수익을 거둬들여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60%다라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확정적으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이라면 전제를 달고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보도 중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술 건이 불거져 나왔고 그것도 똑같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범들이 이때 거래를 하자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물량을 정확히 주문을 넣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그걸 주가 조작 혐의가 나왔다라고 말한 김의겸 의원은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술과 연결시켜서 고발을 했지만 정작 보도를 한 뉴스타파는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는 무슨 압수수색도 서슴지 않으면서 고발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압수수색은 경찰이 한 거지만요. 왜 뉴스타파만 가만두고 있을까요? 이 부분 뉴스타파의 질문에 답변을 하든가 답변이 곤란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발을 하든가 본인들 결백을 좀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양강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김기현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는 게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당대표 이번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인지. 안철수 후보를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내 현역 의원들 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당에 안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들으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을 두고 전당대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김기현 의원은 당내에서 안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은 없다 이렇게 또 맞받아쳤습니다. 양강 구도가 뚜렷해진 뒤에 지금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계속해서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이제 구도가 좁혀지고 양강 구도로 가면 앞서 나가는 후보는 대세론을 확산시키는 쪽에 주력을 합니다. 세과 시도하고 또 그게 아니라도 정치 행사를 하면 많은 당원들이 모여들고요. 당협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쫓아가는 분은 앞서가는 분을 계속 규정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외곽에 있는 혹은 아직 조직화되지 않는 표심을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은 양강구도로서 흔히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점점 갈수록 2월 2, 3일 등록 이후에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신경전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을 놓고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당규 위반이고 당선관위 조사까지 좀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선거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반적인 선거운동을 규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2010년 전당대회까지는 현역 의원들이 특정 후보의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특정 캠프에 참여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돼 있는 것이지 현장에서 예를 집회를 하는데 의원들이 왔다, 당협위원장이 왔다, 그게 불법이 당규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다. 2달 전인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께서 특정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는 걸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나갔는데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의 문제 제기는 조금 제가 볼 땐 제가 아는 거하고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알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이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와 역할 또 연대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전당대회 역할 없다 이렇게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좀 이런 입장을 취하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떤 역할이든 하지 않겠느냐라는 많은 해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렇게 먼저 잊혀지고 젖혀졌던 사람 있죠. 권성동 의원은 심지어 자기 조직도 많이 갖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가장 많은 경선인단을 동원했던 것으로 이제 뭐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손 놓고 뒤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윤핵관들 내부에서의 권력 암투와 전횡이 얼마나 심하면 권성동 의원도 안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태인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윤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굉장히 친한 분인데 지난 한 2주 동안 반윤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5만 사람들 가서 계란을 던졌는데 지금 와서 아우 이제 다 잊고 같이 한 팀을 합시다라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럴 마음이 들까요? 전 굉장히 무서운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외엔 별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 모두 러브콜을 연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쪽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 이후에 관심이 어디 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이후의 역할에 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총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당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 개입할 의지도 여지도 별로 없다. 저는 이리 보고 있고요. 이제 김기현 후보나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당대표 후보로서 통합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고 또 나경원 전 의원에게 마음이 있던 분들도 흡수를 해야 되니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크게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이 오는 2월 2일입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후보로 등록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유승민 전 의원의 등록 여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유 전 의원은 출마를 하겠다 말겠다 정확한 입장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민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지지율이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출마로 결심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세를 모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출마를 해놓고 너무 빈약해버리면 정치 지도자로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시더라도 애초에 강한 지지세를 형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중에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쏠린 측면이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이제 침묵하는 동안에 움직이고 있는 후보 쪽으로 조금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지지세를 모으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출마 여부는 어느 정도까지만 나오면 정치 지도자가 잊혀지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움직이고 역할을 해야 진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이나 상징성이나 향후 행보를 염두에 둔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이게 나경원 의원이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출마를 결심했다라면 별 적이 없었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못 나가는 상태에서 나경원 의원의 대체제로 본인이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의 대신으로 유승민이 출마를 한다. 그건 유승민 의원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일 거라고 보고요. 당내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결집세를 보이고 있는데 들어가서 한 20-30% 정도는 득표를 해서 최소한 2등을 놓고 다툴 수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10%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신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몹시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국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태원 참사 국조 결과 보고서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포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이 외에도 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지뢰받친 상황인데 상황들 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명분은 많습니다. 뭐 임시국회를 열 명분은 많은데 지난 1월 임시국회를 열 때 민주당이 얘기했던 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다음에 민생법안, 그다음에 일몰제 법안 처리를 위해서 급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난 1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회의도 제대로 열린 게 없고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해외 방문했는데 그중에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았고 본회의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1월 임시국회. 그러면 2월 임시국회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무슨 양국관리법 오늘 지금 예. 부의를 했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 탄핵 이런 부분에 맞춰서 2월 12, 13에 있을 본회의에 맞춰서 들어갈 것 같고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겠다. 이런 형태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 수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만나자, 그렇게 해서 민생을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이재명 대표를 따로 보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당대표들 부르는 가운데 한 사람 정도를 불러서 앉혀놓고 이 여야 간의 협조를 구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이걸 자체를 안 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이 공사 구분을 지금 못 하시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는 피의자가 돼서 재판을 받더라도 공적으로 대표인 자리인 것을 이재명 대표는 이해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런 점에서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협치를 시작을 할 텐데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협치 얘기를 꺼내니까 그건 여당과 야당이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본인의 국민의 대표로서의 본인의 책임을 여당에게 미루시는 것인지 지금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야를 두루두루 만나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